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생생법률쇼 첫 출연이신데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떨리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한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차용증 없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계약 위반하고 허위 광고한 치과를 고발하고 싶어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뭘까요? 예,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간소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 상간소송. 변호사님, 우선 상간소송의 개념부터 좀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상간소송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며 상간소송을 통해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며 이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피해 배우자는 일정 부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의 회복과 재정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상간소송은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혼소송은 결혼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상간소송의 결과가 이혼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좀 충족해야 할까요? 예, 제3자가 부부의 일반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 750조, 7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첫째, 상간자가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실, 둘째, 상간자가 그 상간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 외도를 한 것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상간행위를 할 당시 단순 동거인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남의 성관계 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모텔에 들이닥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간통죄 폐지된 현재의 상간소송 증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 부정행위 모두가 다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역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다소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뭐 그러면
불법행위 관련된 요건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혼인 생활 중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사진, 녹음, 뭐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는 뭐 녹음이 있다거나 영상 자료, 블랙박스, 내비 기록, 각서나 각종 뭐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등에 관련된 증거로는 부정행위 기간,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과 피고의 반성이 있는지 여부,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각종 녹음이나 뭐 블랙박스, 내비 기록,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확실히 좀 내비게이션 기록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위치가 다 들어가지 예.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도 많이 제출되는 것 같은데 정신의학과 소견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거들이 될 수 예, 있죠. 충분히 중요한 증거로 책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찌됐든 불법 행위로 인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받았다면 그런 부분이 이혼 소송에도 마찬가지지만 상간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상간 소송도 이게 또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소멸시효가 존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소멸시효.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좀 참고 살아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상간 소송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 좀 알려주시죠. 예, 이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 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규율됩니다. 민법 766조는 불법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최초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더라도 불법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불륜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현재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무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문에 법은 별도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년이란 처음 상간자가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 아니라요. 두 사람이 만남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 10년의 기간은 계속해서 갱신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사실 안 걸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종료되고도 10년 동안 청구할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안날로부터 3년이다 보니까 뭔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좀 참다가 약간 조금 시간을 도과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간 행위를 한 거를 안 게 한 5년 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2년 정도 이제 후에 알았다라고 해서 3년이 아직 안 됐다라고 이제 소송을 내보기도 하겠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대편이 왜냐면 이제 이제는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녀 소송도 하고 뭐 상간남 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상간 소송 하려고 하는데 이게 3년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상대편이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전에도 알았다, 4년 전에도 알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 주장이 좀 우리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네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은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한 예. 원고 측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 소송은 해봄직하다. 우선은 뭔가 기간도가 3년짜리만 가지고 뭐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을 좀 배상받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건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모럴 해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예. 뭐 법률 전문가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도 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 위자료가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상간 소송을 좀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금액 실제로 위자료 금액 얼마 인정되고 있을까요?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위자료가 1,000만 원 이하로 네. 매우 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금액들이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돼서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은 1인당 2,100만 원이고 네.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이 사건은 좀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그 당사자 간에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만약 다시 만나면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합의서가 있었던 사안이라 좀 이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의 기간, 부정행위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판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저도 이제 소송을 좀 해보면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사실 뭔가 정신적 피해가 배상된다거나 예. 뭔가 실질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정행위나 바람을 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좋지 않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법원에서 좀 그 전향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주셔야 네. 이제 좀 많은 부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자료 부분이 조금 네, 낮다라는 그렇습니다. 평가들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간소송 준비하시려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상간소송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소장 접수 단계에서 먼저 유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최소한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나 자동차 번호,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나머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송달이나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만약에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한다거나 심부름 센터 이용, 배우자 동의 없이 열람한 휴대폰, 이메일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상간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통비법 제4조의 이제 규정 취지상 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리지 않고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람하면서 시작되는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소장 작성 시 최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보게 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에게 보복이라도 하고 싶은 참담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역으로 폭행이나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합의를 빌미로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법 행위는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을 또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재판부가 상당히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위자료 액수도 그렇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간통죄 폐지를 한 이유도 결국은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자료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도 사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좀 사람마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외도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상실감을 느끼고 뭔가 피해의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너무나 예. 살아왔던 환경이나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핸드폰을 어떤 분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수시로 점검하시는 분이 예, 있는 예. 반면에 어떤 부분은 또 서로 믿고 이건 사생활 영역이니까 서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만약에 부정행위가 발각될 것 같으면 어떤 분은 뭐 아까 얘기하셨던 불법이겠지만 심부름 센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 나 이 사람을 파멸시켜 버릴 거야, 이런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울고만 있는 분도 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개인적으로 다들 좀 다른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부정행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상간소송, 뭐 이혼소송은 둘째치고라도 상간소송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지 변호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강통죄 폐지하면서부터 네네. 좀 그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좀 급진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뭐 예컨대 미국처럼 뭐 서로 사랑할 것은 사랑해라. 그렇지만 예, 예. 그에 대해서는 책임은 최대한 져라 예, 하는 예. 식으로 좀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네. 된다라고 네네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계속해서 각종 네네. 토론이나 이제 네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국회에서 네네.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법률이 좀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도입할 만한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이게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하고 이제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아직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분노하면서 혼빈간 관련된 부분으로 좀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사기죄 관련된 부분. 나에게 사랑을 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갔어. 뭐 결혼한다고 했다가 떠나갔어. 형사처벌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유의미하게 좀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 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네, 네.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대출을 받으려고 네. 했는데, 네. 그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제가 가해자라더라고요. 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가해자가 됐다. 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렇군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볼게요. 옆에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원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동기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신 건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맨 처음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보이스피싱범과 연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 문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죠? 그분이 돈을 보내주시면 은행 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직원한테 전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그쪽에서 보내주셨는데 예. 그 돈을 달러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달러요. 예. 네, 그래서 바꿔서 드렸는데 이게 제 계좌가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제가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그 대출 금액은 얼마를 알아보셨고 들어온 통장 사연자분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얼마 정도 되지요? 들어온 돈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원래 300만 원 받으려고 했어요. 300만 원을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1,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거가 달러 형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연자분께 이거를 이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다는 거죠. 네, 경찰 수사는 이미 받으셨나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직접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서만 다 현금 인출이 이루어지신 거고 별도로 뭐 네. 피싱범한테 통장 인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뭐 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 부분은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이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연자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다. 그 증거부터 연락한 내용들은 다 남아 있거든요. 연락한 내용이 다 남아 있으시다라는 거죠. 네. 예, 일단 이제 상담을 이제 드리면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연자분이랑 되게 비슷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피싱범들이 대포 통장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인들로부터 잠깐만 쓰겠다 하면서 이제 대포 통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뭐 요즘 너무 잘 알려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대포 통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 유행하는 형식은 이제 대출 관련 형식으로 해서 뭐 이제 그 대포 통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때문에 상담자님처럼 나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고 매우 억울하다라는 이제 형식으로 이제 그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경찰 수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상담자분께서 이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시고 전달한 부분은 이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보이고요. 결국에 이제 사기 방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문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데요. 이제 상담자분께서 지금 억울하신 부분이 이제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서 행위를 하는 확정적 고의는 나에게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되고요. 그런데 이론상 고의는 이러한 고의 외에도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라는 인식하에서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이상한 정황 등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단 따라야겠다 라는 인식하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셨으면 사기 방조의 고의로 인정이 돼서 이제 보이스피싱의 이제 종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좀 이상함은 느끼지 못했냐. 이 일반적인 대출 기관이면 원화로 입금을 할 텐데 왜 달러로 입금을 했냐. 대출 금액은 300만 원 대출 의뢰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 대답을 뭐 이상했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너무 만연하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의 방안은 이제 너무 이제 당시 경제적 상황이 뭐 궁박하고 급해서 이상함도 못 느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미 하셨다면 뭐 범죄를 부인하는 쪽에 좀 힘을 쏟기보다는 당시 이제 사연자분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사정이나 그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이 지금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좀 우연치 않게 좀 이렇게 연루가 되긴 했지만 자기 행위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제 태도를 보이셔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좀 기소유예나 이런 부분을 얻어내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상담자님 네,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목소리가 저희가 좀 작게 들려가지고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다가 궁금하신 점 지금 어쨌든 피의자로 조소를 받으셨고 이게 재판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예, 경우에 따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상담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전화는 시간 관계상 끝내고 제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워낙에 많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도 학생이시란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네. 이런 불법 사기 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정말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전달책도 있고 인출책도 있고 고액 알바라고 속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환전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돈 세탁에 이용당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죄 판결 나온 것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 법원에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무죄 판결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판결 판례들을 보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식적인 수준이면 이걸 알 수 있었냐 없었냐.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지식 수준에서 알 수 있었냐 없었냐.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궁박한 상황이었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미필적 고의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례가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네, 변호사님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달러가 들어와서 환전해달라. 그 다음에 1,600만 원짜리 가방을 백화점에서 사서 와라. 이런 약간 질문들은 조금 뭔가 불법이지 않을까라는 걸 예견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는 예, 충분히 거죠? 이상한 점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사정들이지요. 예. 이상한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은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어쨌든 실형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전달책 형식으로 이제 연루가 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이분들이 자기가 뭐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르겠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하셔서 실형으로 이제 공소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네.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집행유예 내지는 예, 예. 벌금형 정도로 예, 예. 좀 예상이 됩니다.
사기 방조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가서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접한 사건들은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실형이 실제로 나와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어쨌든 그 좀 궁박한 사정들을 이용을 하는 거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심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한번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들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의 대부분 이제 결과론적으로 특히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돈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겠다고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이지만 그랬다가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 뭐 피해 금액이 막 1억 5천, 2억 막 이런단 말이에요. 피해 금액을 또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좀 변호사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의 원만한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이 사안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만의 어떤 노하우, 이 상담자님만을 위한 어떤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담자분께서 지금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도 네. 지금 상당한 고통에 지금 네네, 맞습니다.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대한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으셔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사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게 되면 결국에 이 형사에서의 결과가 민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형사 민사는 이제 이론상 이제 별개의 절차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형사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대로 민사 재판에도 좀 이렇게 원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민사에서 손해배상이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왔을 때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금액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만연히 이제 손을 놓고 있으시지 마시고 이제 좀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형사 사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작년 초 총 7천만 원을 가게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가게를 넘겨달라고 했더니 가게를 팔아서 갚겠다고 하기에 몇 달을 기다려줬는데 가게가 팔린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차용증을 써 가서 지장만 찍으라고도 해봤고, 지금 변제할 상황이 안 되는 거면 이자도 안 받을 테니 매달 원금이라도 조금씩 갚으라고도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못 믿는 게 너무 서운하다는 등 우는 소리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을 때도 변제가 힘들다는 말만 늘어놓기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송을 하겠다고 지인에게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인의 가게가 없어져서 다른 주소는 아예 모르는데 연락처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증거로는 지인과 나눈 문자와 카톡 내용이 있고, 최근 전해 듣기론 가게를 팔아서 집을 얻었다고 하는데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돈을 받아내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질문이 와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인분이 가게가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하셨어요. 구두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죠? 예, 선생님? 구두 계약도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뭐 꼭 지장을 찍은 차용증만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뭐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구두 계약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네.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문자나 카톡을 갖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 체결 사실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떤 법적 절차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금전채권의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연락처만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연락처만 가지고 소송할 수 있냐고 좀 여쭤보셨습니다. 예, 좀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서요. 네네.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는데 이게 지급 명령 신청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장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좀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전에 상대방 재산 상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뭐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크게 이제 투 트랙으로 나뉘는데요. 네네. 뭐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네네. 법원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소제기 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좀 잘 조회가 되나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네네. 통상 이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뭐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어디 카드를 발급받았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카드 발급 회사를 이제 알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디가 주거래 은행이다 정도까지는 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통장 가압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지인분이 좀 가게를 팔아서 집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좀 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중요한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그냥 월세이냐 전세이냐 뭐 이 차이는 보증금 액수에 말고는 뭐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채권 가압류나 네. 이제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민사집행법상 제 246조에는 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예컨대 뭐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중 5,500만 원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지인분이 월세에 살고 있고 만약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를 하실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보증금 액수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가압류나 압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채무자가 추후에 소송이 좀 진행될 것을 좀 대비를 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좀 아내 또는 친척 명의로 뭐 이렇게 이전해 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좀 예방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예, 채무자 명의가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제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하시면서 보전 소송을 같이 그러니까 가압류를 이제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근데 다 넘겨버렸으면 어떡해요? 지금 뭐 사연 내용을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상담자분께서 채무자분께 내가 앞으로 소송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입증 가능하다면 가압류 전에 채무자가 이제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팔아가지고 1억을 얻었는데 그 1억을 뭐 아들한테 줬다거나 뭐 와이프한테 줬다거나 이러면은 사행위 취소송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채무자에게 이제 무자력이라는 채무자가 무자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사행위 취소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뭐 무자력일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안 준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사행위 취소 소송도 제기하고 강제집행 면탈죄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회식 도중 담배를 피려고 잠깐 나와서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 5명 정도가 있더군요. 그중 한두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남들 다 다니는 길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참 한심해 보였어요. 일단 무시하고 제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학생 한 명이 아저씨 왜요? 왜 쳐다봐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쳐다본 거다 라고 대꾸하며 무시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기에 쳐다봤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밀치며 구석으로 몰고 턱과 복부, 허벅지를 가격당했어요. 저도 평소에 나름 운동도 하고 덩치도 좋은데 2명이 한 번에 덤비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폭력을 행사한 건 2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후 다행히 행인에 의해 신고가 됐고요.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은 고3, 2006년생이었는데요. 물리적 폭력을 가한 2명만 경찰 조사를 받았고 1명은 폭행죄, 1명은 상해죄로 기소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엄연한 집단 폭행이다 라고 말했더니 경찰이 집단 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2명이 시간차를 두고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저는 맞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 폭행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좀 억울한 상황이 되는 청소년 폭력 사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뭐 집단 폭행 범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갑자기 이렇게 예. 고등학생들로부터 이제 그렇죠. 둘러싸여서 이제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해서 예. 매우 놀라셨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집단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예. 하셨을 텐데 예, 예. 경찰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으셔서 네. 매우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증거를 준비를 하셔야 억울함을 푸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님이 주장하시는 집단 폭행과 일반 폭행의 좀 차이가 뭔지 좀 우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집단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죄는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말해서 이제 집단 폭행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없죠. 않습니다. 예, 예. 형법이나 특별법상에 이제 집단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죄는 형법의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 폭행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형량에 있어서 집단 폭행에 해당하는 죄들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 형사 조처가 종료가 되지만 집단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사안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소에서 2명이 폭행을 했는데 이게 왜 집단 폭행이 아닐까요? 이게 우선 예. 집단 폭행에 이제 뭐 어느 집단 폭행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의 특수폭행을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이제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법원은 이제 공동폭행에서의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한 사람이 잡고 한 사람이 때리거나 네네.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때리거나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상담자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연에는 한 번에 2명이 덤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연의 기초에서 판단해 본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예, 예.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일반 폭행 둘이 그냥 단순히 경합한 것에 불과하다. 뭐 공모하지도 않았고 한참 있다가 자기는 뭐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때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억울하시겠지만 뭐 일반 폭행의 경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해자들이 2006년생 만 18세 정도란 말이에요. 소년법을 좀 적용을 받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법원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형기의 상한을 둬서 네네.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장기 2년, 단기 1년 4개월 이런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상담자님이 원하는 뭔가 근데 아까 좀 얘기한 게 한 명은 상해죄고 한 명은 폭행죄로 기소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찰 수사관이. 그렇지 저는 좀 약간 이게 그럼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으로 안 가고 한 명은 상해죄, 한 명은 폭행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소년법으로 적용돼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 그냥 네네. 한 명을 뭐 상해죄라고 하고 한 명을 폭행죄로 사실관계가 네네. 그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만약에 뭐 그렇게 한다면 예, 뭐 예. 별도로 기소가 그런 뭐 식으로 그거 이룰 어차피 수도 뭐 있겠는데. 기소 재량이 예. 있으니까 예, 예, 뭐 예. 경찰 검찰이 만약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상해죄랑 폭행죄로 근데 왜 나눴을까요? 이 부분은? 뭐 요 지금 제가 네. 읽은 사연에는 이제 네네. 상해죄 폭행죄 얘기가 없어서 네네네네네. 예, 충분히 뭐 만약에 그냥 약간 그렇게 그런데 된다면 만약에 그런 예, 상황을 예, 가정을 네네. 한다면요 결국에 상해 결과가 나타났느냐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래서 폭행은 결국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은 거동범으로서 곧바로 성립하게 되는데 네네. 상해죄는 이제 상해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게 만약 공동이 아니라면 뭐 둘 사이에 이제 공모가 존재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먼저 때리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상당한 시간차가 좀 존재한 상황에서 예. 자기도 기분이 나쁘다면 이제 때렸는데 두 번째 때렸을 때 뭐 만약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 네. 이런 경우라면은 별개의 죄로서 이제 별도로 규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도 동시범 특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2명 다 사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그 어느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좀 불분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때렸을 때 그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게 확실하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때렸을 때는 뭐 폭행이라면 뭐 밀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했는데 두 번째 뭐 폭행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네네. 주먹에 맞아서 뭐 쓰러져서 머리가 부딪혔다거나 네네. 뭐 피가 났다거나 네. 그래서 뭐 피가 났다거나 네네. 그런 경우라면은 두 번째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집단 폭행이 안 된다는 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집단 폭행 입증하려면 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예, 예. 그분의 이제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요즘 뭐 CCTV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네네. 당시 이제 폭행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CTV는 이제 보관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어 버리고요. 네. 또 학생들이 또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사연자분도 쌍방 폭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임원진 변호사님이랑 상담 내용 하다 보니까 벌써 생생범죄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범죄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상담 전화 02-557-8295번호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